안녕하세요. 이민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화벽 구조에 대한 6장 8절, 그리고 방화벽 관리에 대한 6장 9절, 방화벽 필터링의 발전방에 대한 6장 10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 방화벽 아키텍처입니다. Firewall 아키텍처. 슬라이드를 보면 몇 개의 방화벽이 보입니까? 1번, 스크리닝 바더 라우터가 있습니다. 2번, 메인 바더 방화벽이 있고요. 3번 인터널 방화벽이 있고 4번 클라이언트 호스트 방화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방화벽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방화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심층 방어, Defense in Depth 개념으로 공격자에게 워크 팩터를 높여주고 방어자는 다양한 계층에서 집중적인 방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1번 방화벽에서 4번 방향까지의 방향을 보게 되면 외부에서 내부로, 내부에서 호스트 순으로 설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2번 방화벽을 보면 메인 바더 파이어월을 보면은 다른 방화벽들하고는 다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특별히 DMZ 역할을 하는 방화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방화벽 그림을 보면은 컴퓨터 모양을 가지고 있죠. 자, 실제로 컴퓨터에다가 방화벽 역할에 특화되도록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모두 제거하고 여러 개의 네트워크 카드를 설치함으로써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을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방화벽을 특별히 멀티 홈드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멀티 홈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네트워크 카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연결되어 있는 방화벽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네트워크 카드가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네트워크가 다르다는 것이죠. 자, 네트워크가 다르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IP 주소가 네트워크 어드레스하고 호스트 어드레스로 구분이 되죠. 자, 여기서 네트워크 주소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2번 방화벽을 보면 요 네트워크 카드와 요 네트워크 카드, 요 네트워크 카드는 모두 서로 다른 네트워크 주소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를 DMZ 영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외부 네트워크의 트래픽과 내부 네트워크의 트래픽이 공존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DMZ 영역에서는요, 172.18.9번의 네트워크에서 오는 트래픽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고요. 60.47.1의 네트워크에서 오는 트래픽도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공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서 들어온 트래픽들이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60.47.1의 네트워크에서 온 트래픽들은 이쪽으로 갈 수가 없도록 세팅을 하고 172.18.9점 트래픽들은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DMZ 영역에 있는 이러한 서버들의 역할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퍼블릭 웹 서버, 그리고 SMTP 애플리케이션 프락시 서버, HTTP 애플리케이션 프락시 서버, 그리고 External DNS 서버. 자, 이들 서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에서 오는 트래픽들이 모두 접속을 해야 한다는 그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3번 인터널 방화벽을 보면 인터널 방화벽도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을 보면 멀티 홈드 방화벽이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3번 방화벽, 인터널 파이어월은 특별히 이런 거는 DMZ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모두 내부 네트워크 트래픽들이 소통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DMZ를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DMZ는 군사 용어지요. 원래는 이제 군에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비무장 지대를 의미하죠. 비무장지대는 적군과 아군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도 외부 네트워크, 여기는 언트러스트 존이죠. 그리고 내부 네트워크, 여기는 트러스트 존입니다. 두 영역에서 온 트래픽들이 한 영역에서 공존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DMZ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묶기 위해서 네트워크 카드가 여러 개 필요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카드가. 자, 그래서 이것을 멀티 홈드 파이어월이라고 부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수의 서브넷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외부 트래픽과 내부 트래픽이 공존한다는 사실이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상황에 따른 접근 규칙을 생성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DMZ 내부는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는 외부에서 내부 네트워크는 외부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DMZ라는 존은 외부에서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DMZ에 들어와서 내부로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 상황에 따라서는 제한적인 규칙을 생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부에서는 DMZ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부에서 외부로 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왼쪽이 내부 네트워크이고요. 오른쪽이 외부 네트워크입니다. DMZ에 보면 대표적으로 퍼블릭 웹서버가 있죠. 자, 외부에 있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외부 사람들이 퍼블릭 웹서버에 접속을 해야만 이렇게 접속을 해야만 웹페이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외부망이 이 내부망에 있는 DMZ로는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DMZ 내부에 있는 이 웹서버는 내부로 접속할 수 없도록 설정을 해놔야 안전합니다. 자, 만약에 공격자가 이 웹서버를 장악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공격자가 이 웹서버의 관리자 권한, 루트 권한을 장악을 했다고 한다면 이 권한을 가지고서 내부망을 들어올 수가 있을 가능성이 생기죠. 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Bother Firewall에서는 이 DMZ에 있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 서브넷에 있는 서버들이 이 내부망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이 방화벽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부 네트워크에서 일을 하는 웹서버 관리자는 어떻게 접속을 해야 되나요? 웹서버 관리자는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방화벽을 통해서 웹서버로 원격 접속을 하는 것이죠. 트래픽의 방향이 내부 네트워크에서 DMZ에 있는 웹서버로 가는 방향은 허가를 해주는 것이죠. 그것도 요 링크는 SSH처럼 보안, 통신이 가능한, 암호화 통신이 가능한 형태로 접속을 하도록 특별히 이 제한적인 규칙을 생성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엄격하게 규칙을 생성한다면 이 관리자 컴퓨터의 IP만 접속을 하도록 규칙을 생성해 주면 더욱더 안전해지겠죠. 참고 자료로 방화벽 설치 위치와 역할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 DMZ. 자, 그래서 DMZ는 주로 서버가 있는 영역에 설정을 하는데요. 특별히 서버가 있는 영역을 서버 팜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각 코스별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 코스입니다. 자, 이 코스는 외부에서, 자, 외부입니다. 외부에서 경계 방화벽을 통해서 이렇게 서버팜으로 서비스 대역이 이렇게 DMZ로 설정이 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A에 deny, permit하고 정책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3389는 RDP, 윈도우즈에서 원격 터미널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2는 SSH입니다. Secure Shell. 자, RDP와 SSH를 외부망에서 접속하는 것은 차단하는 것입니다. 보통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이 집에서 이 서버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이제 보안에 취약한 일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부망에서 이렇게 원격 터미널이나 SSH는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권장을 하죠. 자, 퍼밋을 볼까요? 허가하고 있는 것은 80이 뭐죠? HTTP 웹 서비스죠. 그리고 443은 뭡니까? HTTPS죠. 네. HTTP와 HTTPS는 웹 서비스를 외부에다가 개방을 한다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B 코스를 보겠습니다. B 코스는 내부망에서 서버로 접속을 하는 것입니다. 즉, 내부에 있는 관리자가 서버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원격 접속을 한다는 것을 허용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실제로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자, B 루트를 보면 내부에서 이렇게 방화벽을 통해서 DMZ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퍼밋 80443, 그다음에 22는 SSH, 3389는 RDP, 139하고 145는요. 자, SMB 서비스입니다. 윈도우즈에서 파일을 공유할 때 쓰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관리자가 이러한 서버 팜에 있는 서버들의 많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프로토콜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C 코스를 볼까요? 자, C 코스는 서버에서 외부망으로 접속하는 경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서버들이 외부로 나가는 건데요. 자, 이것을 허용을 하는 경우가 언제 있을까요? 이거를 허용하는 것은 자, C를 보면은 permit, 리눅스 리파지토리, 패치 서버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리눅스에서 패치 서버들, 패치와 업데이트를 위한 아웃바운드,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들을 허용시켜 준다는 것이죠. 제한적으로 허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보통 이제 리눅스 서버에서는요, 자, apt get update 또는 apt get install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서버 관리자들이 리눅스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OS를 패치 또는 설치를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트래픽들을 허용을 안 해준다면 서버를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자, 또는 윈도우즈 같은 경우도요. WSUS, 즉 윈도우즈 서버 업데이트 서비스 등에 대해서 저 외부 접속을 허락을 시켜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deny 해서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마저도 이런 거는 차단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만약에 공격자가 서비스 대역, 이 DMZ에 있는 서버 하나를 장악을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업데이트 서버 이외에는 다른 사이트는 접속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다음 D코스를 살펴봅니다. D코스는 내부망에서 외부망으로 접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자, 직원들이 있는 이 내부망에서 외부망으로, 즉 인터넷 사용을 허가를 내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인터넷 트래픽들을 허가를 해주는데 이러한 트래픽들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려져 있는 악성 코드의 C2 서버, 커맨드 앤 컨트롤 서버죠. 만약에 이 내부망에 악성 코드가 침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악성 코드가 정해져 있는 C2 서버로 어떤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또는 C2 서버로부터 지령을 받을 수도 있죠. 자, 보통은 이 C2 서버에 설치된 악성 코드가 C2 서버로 접속을 하는 형태로 트래픽이 나가게 되거든요. 자, 알려진 악성 코드의 C2 서버를 차단을 하게 되면 악성 코드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랜섬웨어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C2 서버 주소를 차단을 함으로써 차단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방화벽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방화벽에서 또는 여기서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차단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 6장 9절 Firewall Management, 방화벽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방화벽의 역할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방화벽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네트워크 관점에서 외부 트래픽과 내부 트래픽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트래픽을 통제하는 방화벽을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방화벽을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무결성이 확인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신뢰성 그리고 무결성을 생각을 한다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로 해쉬입니다. 자, 방화벽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았다면 이것이 무결성이 검증된 제품인지 알려면 바로 이 해시 값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방화벽을 설치를 했다고 한다면 불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방화벽은 일반적인 컴퓨터에다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방화벽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은 모두 제거하거나 불필요한 서비스들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방화벽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여기다가 웹서버를 설치한다든가 FTP 서비스를 오픈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HTTP를 아예 제거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디세이블 상태로 해놓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불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방화벽 자체도 컴퓨터와 같기 때문에 여기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과 OS들에 대해서 보안 패치와 시스템 최신화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방화벽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들을 최소화하고 그 권한을 확인을 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안 접속 관리 SSH로 원격 접속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텔넷이라든가 FTP 등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보안 세션을 맺을 수 있는 SSH를 이용해서 원격 접속하게 하거나 또는 원격 접속을 허용하지 않고 로컬에서 콘솔을 이용해 직접 접속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화벽 자체에서 또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정책이죠. 방화벽 룰, 셋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요. 룰, 셋. 어떤 조직에서 방화벽에 대한 이 보안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요.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이 플래닝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보안 계획에 맞는 보안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 보안 정책에 따른 방화벽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DMZ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내부망과 외부망의 접속 지침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등에 맞는 이러한 방화벽 규칙, 룰셋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룰셋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방화벽 규칙에 대해서 취약점이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보통 방화벽 규칙은 조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전임자가 만든 것을
후임자가 모르고 계속 누적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다 보면 취약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완 효과가 있는지 관리자들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방화벽의 규칙들에 대한 성능을 검증을 하고 실제로 이 성능이 제대로 로그로 남고 있는지 이 로그를 검토해야 됩니다. 자, 로그는 검토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룰셋은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중복된 규칙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된 규칙은 제거하고 혹시 또 모순된 규칙이 있다면 또 제거하는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방화벽의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 규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화벽의 정책 수정은 아무나 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 권한자만 해야 됩니다. 특정 권한자만 하도록 해야 되고요. 제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정을 요청하는 요청자와 이 수정을 컨펌을 해주는 수정 인증자에 대한 권한을 분리해줘야 됩니다. 수정을 요청하는 사람과 실제로 수정을 하는 사람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권한이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앞에서는 직무분리라는 표현을 썼죠. 그 다음에 최소의 패킷만 허용하도록 최소 권한을 부여해야 됩니다. 최소 권한. 자, 이것은 우리는 앞으로 최소 권한의 원칙이라고 했죠. 그리고 모든 권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화를 함으로써 향후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책임 그리고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귀 테스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회귀 테스트는 리그레션 테스팅, 즉 새로 만들어진 수정 사항이 과거의 기존의 룰셋이나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반복적인 테스트를 하는 것을 회귀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수정을 함으로써 기존에 잘 됐던 것이 안 된다든가 누락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감사, 오디트를 함으로써 이것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이처럼 방화벽에 대한 정책, 룰셋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만드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관리입니다. 이 관리를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중앙에서 방화벽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방화벽 정책 관리 서버라고 불립니다. 방화벽의 정책을 다른 말로는 ACL이라고도 합니다. Access Control List라고 하는데요. 이 ACL 자체가 방화벽 정책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방화벽 관리자가 있습니다. 방화벽 관리자가 이 정책 서버에다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입력을 하는데 이 정책들을 ACL 룰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것을 여러 가지 방화벽들에 맞춰서 중앙에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화벽 정책 관리 서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표를 보고서 예를 살펴봅시다. 자, 팔러시 1번의 내용을 보면은 자, 소스는 인터널 네트워크에 대해서 데스티네이션 DNS 서버로 가는 UDP DNS 서비스를 패스 시켜주고 이 패스에 대한 조치 결과는 로그로 남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적용 대상은 모든 방화벽들에 적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2번 팔러시는 외부에서 오는 트래픽들에 대해서 내부로 오는 트래픽들에 대해서 TCP, HTTP, 즉 웹 서비스로 접속하는 트래픽들은 모두 드랍을 시켜라. 그리고 로그는 모두 남기고 이거에 대한 적용 대상은 모든 방화벽들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팔러시는 외부에서 오는 트래픽들이 DMZ에 있는 웹서버로 오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트래픽이 TCP, HTTP라면 이것은 패스해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로그를 남기지 않아라. 그런데 이제 적용 대상은 bother firewall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방화벽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방화벽에서는 HTTP로 오는 것은 모두 차단을 하고 드랍을 시키는데 바더 방화벽에 대해서는 DMZ 웹서버로 오는 외부 트래픽은 통과시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정상적인 웹서버 접속 트래픽이기 때문에 이거는 로그에 남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정책을 볼까요? 네 번째 정책은 내부 트래픽이 외부로 나갈 때 TCP, HTTP, 그 외부에 있는 웹서버에 접속하는 트래픽이라면 이것은 패스를 시키고 대신 이거는 로그를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적용 대상은 bother firewall만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내부자가 외부에 있는 웹서버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로그를 기록을 하겠다는 것이죠. 사용은 허락을 하되 그 로그는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부에 있는 사용자가 외부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확성 코드가 감염이 된다든가 또는 내부자가 외부 웹서버에다가 정보를 유출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다면 이 로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5번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정책은 내부 트래픽이 외부로 나가는데 이때 ICMP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이것은 드랍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굳이 로그는 남기지 않도록 하고 이거에 대한 지정 대상은 bother firewall이라고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부에서 외부로 가는 핑 서비스를 차단시킨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정책을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책은 내부 트래픽이 메일 서버에 접속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 TCP의 SMTP 프로토콜에 대해서 인증을 하도록 하고 이것이 만약 fail이 난다면 로그를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은 센트럴 방화벽입니다. 자, 아마도 이제 센트럴이라는 것은 내부 방화벽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정책을 보면은 일곱 번째 정책은 마케팅. 아무래도 이것은 서브넷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부 네트워크에서 마케팅에 있는 부서에 있는 사용자가 플랜즈 서버, 그러니까 기획팀에 있는 어떤 서버에 접속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TCP, HTTP에 대해서 인증을 거치게 하고 만약에 fail이 난다면 이것은 alert를 남기라는 것입니다. 즉, 마케팅 부서에서 기획 부서에 있는 플랜즈 서버에 접속하는 일은 수 없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차단을 하더라도 누군가가 마케팅의 어떤 담당자에 한해서는 이 인증을 거쳐서 접속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인증이 잘못됐다 하면은 이제 얼러트를 하라는 것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이제 마케팅 파이어월, 그러니까 마케팅 부서에 있는 호스트 방화벽이 되겠네요. 자, 8번 정책을 봅시다. 8번 정책하고 7번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케팅 부서가 아닌 any 어디서든지 간에 오는 트래픽들이 플랜즈 서버에 접속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모두 드랍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책은요. 정책은 7번에서 8번으로 형태로 갈 거예요. 7번이 아니라면 이제 8번으로 적용이 될 건데 마케팅 부서가 아닌 임의의 어떤 네트워크 주소에서 오는 것들은 모두 드랍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그에다 남긴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케팅 부서에 있는 방화벽에다가 이것을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 1번부터 8번까지의 정책에 해당되지 않는 그 외 트래픽에 대해서는 모두 드랍을 하고 모두 로그를 남기고 이 정책은 모든 방화벽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9가지의 팔로시들이 있는데요.
모든 방화벽에 공통적으로 가는 것은 하나, 둘, 세 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바더 라우터에 지정되어 있는 정책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센트럴 방화벽이 여기 하나 있고 마케팅 방화벽에 특별히 지정된 룰셋은 7번하고 8번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방화벽 로그를 가지고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그레스 파이어 로그 파일입니다. 인그레스가 무엇인가요?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 네트워크가 있으면 자, 여기 방화벽이 있고요.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한 방화벽 로그입니다. 자, 먼저 에코 프루브라는 룰셋에 의해서 탐지된 로그를 먼저 선별해서 봅시다. 자, 화면을 보면 에코 프루브로 탐지가 된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습니다. 먼저 에코 프루브만 보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보니까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한 것은 동일한 소스 IP에서 오는 로그들입니다. 이렇게 총 6개가 있네요. 이 동일한 IP에서 데스티네이션 IP가 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서비스가 모두 ICMP로 되어 있죠. 자, 여기 룰셋은 외부에서 내부로 ICMP 패킷이 오면 에코프루브로 탐지하라는 룰셋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좀 특이한 점이 보이나요? 동일한 IP에서 자, 14점, 17점, 3점, 139라는 동일한 IP에서 60점, 3점, 81.6부터 자, 1씩 증가하면서 어디까지 가 있어요? 60점, 3점, 87점, 1, 2까지. 자, 1씩 증가하면서 에코프루브, ICMP 패킷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ICMP를 이용해서 IP 수를 스캐닝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공격자는 이 주소를 가지고서 내부 네트워크를 스캐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관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주소를 차단하는 것이죠. 블랙리스트로 등록을 해서 차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에코프로브들, 네, 여기 하나 더 있었네요. 다른 에코프로브들은 어떤 걸까요? 요거하고, 그리고 요것들을 보면은 일단 소스 IP가 서로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탐지한 공격자 IP하고도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스티네이션 IP도 보면요. 서로 달라요. 자, 이것은 스캐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용도에 따라서 왔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룰셋을 살펴봅시다. 이번에 룰셋의 이름은 Forbidden 웹서버 액세스입니다. 자, 말 그대로 숨겨져 있는 웹서버에 대한 액세스 하는 것을 탐지하라는 룰셋입니다. 지금 로그에 보면은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지금 탐지가 됐는데요. 자, 이거를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 소스 IP는 128.171.17.3 네, 세 개의 로그가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데스티네이션도 60.17.14.8로 모두 동일하죠. 자, 이때 사용한 프로토콜은 모두 HTTP입니다. 자, 웹서버에 접속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룰셋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destination IP 이것은 forbidden이에요. 자, forbidden으로 접속한 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접속한 시도 시간입니다. 15시 34분 008초 그리고 15시 34분 0047초 15시 34분
0657초. 자, 매우 시간이 짧죠. 자,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접속 시도를 하려고 한다면 직접 이렇게 수동으로 했다기보다는 자동화 접속을 시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 웹서버에 자동화 공격 시도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로그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공격 여부는 판단을 보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자 입장에서는요, 이런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웹서버에 접속을 시도한다. 이럴 때 과도하게 많이 하게 되면 이상징후로 눈에 띄기 때문에 좀 텀을 좀 길게 잡으면서 장기적인 시간을 주고 긴 시간을 두고 조금씩 이제 공격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공격 여부는 좀 판단을 좀 보류하고 여하튼 간에 짧은 시간에 접속을 시도했기 때문에 자동화 접속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소스 IP 요 128.171.17.3을 좀 요주의 IP로 좀 등록을 해서 주기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상 징후가 있는지 계속 관찰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로그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자, 시스템 관리자,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로그 파일이 얼만큼 용량을 소모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로그 파일을 저장할 충분한 저장 용량이 있는지, 그리고 충분히 오래된 로그 파일을 저장시킬 수가 있는지 그 용량을 잘 봐야 됩니다. 바로 이 용량의 문제인데요. 얼마나 오래된 파일을 봐야 되는가? 3개월 이상의 로그를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는 하루에만도 수백 메가바이트 또는 수십 메가바이트의 로그 파일이 생기는 조직들도 있어요. 자, 이런 조직들이 6개월 정도 저장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수백 테라바이트 정도의 용량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래된 로그 파일이 필요한 이유는요. 최근의 공격들이 어드밴스드, 퍼시스턴트 트레트, 지능형 지속 공격의 형태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지능형 지속 공격이냐? 우리가 앞에서 로그 분석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관리자 입장에서 이상 징후가 보인다면 쉽게 공격 징후를 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격이라고 판단하기에 애매한 상태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관리자 입장에서 공격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패킷에 대해서 로그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이 용량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가급적이면 모든 패킷의 로그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방어자 입장에서는 방화벽을 통과한 어떤 패킷, 차단이 된 것은 내부망에 들어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떤 악성 행위를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방화벽을 통과했다는 것은 내부망에 위협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패킷의 로그를 분석을 함으로써 우리 조직의 일반적인 트래픽 특성을 분석할 수 있고 또 알려지지 않은 공격의 유형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지능형 지속 공격 위험을 탐지할 가능성, 기회도 더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학기의 마지막 챕터 6장 10절입니다. Firewall Filtering Problem. 방화벽에서 필터링 할 때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이 방화벽 필터링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death of perimeter, 경계의 사망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계 사망이 무엇입니까? 자, 경계라는 것은 내부망이 있고 바더 파이어월에 의해서 외부 네트워크하고 이렇게 접속이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바더 파이어월을 통해서 내부망의 경계점이 지정이 되는 것이죠.
여기를 이제 관문으로 해서 내부 트래픽이 외부로 나가거나 외부 트래픽이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는 이 네트워크 연결 접점이 다양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다양화하고 있습니까? 일단 내부 공격자가 있을 수 있어요. 내부 위협이죠. 그리고 내부에 있는 호스트에 감염 또는 이제 악성 코드 감염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면은 내부 호스트에 뭐 USB를 꼽는다든가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감염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 공격자, 내부 호스트가 방화벽을 우회해서 내부의 내부망에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선랜. 자, 무선랜 AP가 있다면 무선랜 AP는 이런 경계선을 우회해서 AP에 접속을 해서 공격자가 내부망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BYOD, Bring Your Own Device. 자, 직원들이 개인의 노트북을 가지고서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거나 개인의 전화기를 갖고 들어와서 내부에서 테더링을 해서 외부망을 접속한다든가.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이런 경계 방화벽을 우회하는 일이죠. 최근에는 경계 확장되는 분위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직원들의 원격 근무와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외주 업체 직원들이 원격 접속을 통해서 아웃소싱을 하면서 내부망에 원격 접속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통적인 경계라는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화벽, 필터링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화벽 필터링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어려운 점인데요. 시그니처 기반의 탐지와 어너멀리 기반의 탐지에 대한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시그니처 기반의 탐지는 무엇입니까? 트래픽 패턴 분석에 의해서 공격 시그니처를 가지고 탐지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한계입니까? 시그니처 기반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는 위협에 대해서 탐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격 시그니처가 없는 알려지지 않은 위협은 어떻게 탐지를 한다는 것일까요? 자, 알려지지 않은 위협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로데이 어택입니다. 자, 제로데이 어택은 어떤 것이죠? 자, 어떤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약점이 제작사로부터 공식적으로 어떤 발표가 된다고 합시다. 자, 이것들은 보통 CVE 2022 해가지고 1099 형태의 취약점 번호를 부여를 해서 발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발표되는 시점이 바로 제로데이가 되는데요. 자, 이것을 발표하기 이전에 공격들이 제로데이 어택입니다. 공격자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에 다크웹이나 블랙마켓을 통해서 이러한 취약점들에 대해서 암암리에 정보를 갖거나 아니면 취약점을 악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제작사에서 정식적으로 발표하게 되는 것은 이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완성이 됐을 때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사용자들은 이러한 공지사항을 참조해서 패치를 설치해야 되겠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발표됐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이 시점까지를 원데이 어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발표가 되면 최단 시간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올데이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이렇게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패치나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계속 있다가 공격을 당하는 시기가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올데이입니다. 자, 그래서 시그니처 기반으로 탐지하는 것에는 이제 한계가 있는데요. 자, 이런 패턴 기반으로 하거나
그러면 어떤 악성 행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이제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행위 기반으로 탐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anomaly detection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anomaly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자, anomaly는 어떤 변칙 또는 이상, 좀 이례적인 이런 모습을 보일 때 anomaly라고 합니다. anomaly detection은 알려지지 않은 공격 패턴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대에 부합하지 않은 어떤 변칙적인 이벤트를 찾는 방법입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anomaly detection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트래픽이 어떤 패턴을 갖는지 이것을 학습을 해야 되고요. 어떤 베이스라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임계치를 설정해서 이 임계치를 초과하면 비정상이다, 어노멀리다 해가지고 이것을 탐지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오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계값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임계값을 너무 낮게 만들면 오탐이 많아질 것이고요. 임계값을 너무 높이 하게 되면 미탐이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평소 트래픽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 또는 최근에는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적절한 임계값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무에서는 실제로는 이런 시그니처 기반과 어노멀리를 적절히 분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번 학기 마지막 챕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방화벽 아키텍처를 심층 방어 관점으로 살펴봤습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그리고 호스트 방어벽 순으로 살펴봤고요. 특별히 DMZ라는 영역을 살펴봤습니다. DMZ는 내부 트래픽과 외부 트래픽이 공존하는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멀티-홈드 파이어월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방화벽 관리에 있어서 방화벽 자체의 보안이 중요하고요. 방화벽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끝으로 Firewall Filtering Problem으로서 두 가지를 살펴봤죠. 네트워크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을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BYOD, 그리고 와이어리스 LAN, 최근에는 재택근무 등이 이러한 경계선을 모호하게 해주는 그러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방화벽에 있어서 패턴 또는 시그니처 기반의 디텍션과 어노멀리 디텍션의 각각의 한계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이 문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타입의 회사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미 해킹을 당한 회사, 그리고 또 다른 회사는 이미 해킹을 당했다는 것을 모르는 회사,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1장서부터 6장까지 정보보호의 많은 중요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이러한 지식, 이론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일을 하고 또 연구, 논문을 쓸 텐데요. 이 문장이 시사하는 바를 잘 생각해보고 정보보호에 대해서 또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